이번에는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정원 과장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오랜 재활 및 요양 생활을 하다 보면 연화작용이 떨어지고 식사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오래 살죠.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와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치매나 파킨슨병 그런 것 때문에 삼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결국 못 드시고 돌아가시는데 요즘에는 뭐 영양병원이나 병원에 보면 콧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콧줄 내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오래 하면은 식도나 위에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시술을 우리 대장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술 이름이 위루술이라고 하는데요. 복벽에다가 직접 위에다 연결하는 관을 삽입해서 그쪽으로 식사나 약이나 그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는 시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내시경으로 그 시술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시경적 위루술이라고 하는데요. 식도가 막혀 있거나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의 영상학과에서 영상에 도움을 해서 바로 그냥 위에서 복부에서 뚫을 수 있는 그런 PRG라는 그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냐면요. 소화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05kg에서 3개월 만에 25kg 감량했거든요. 지금은 3년째 유지 중입니다. 노 과장님, 이 정도면 성공한 건가요? 대박이죠. 제가 췌장 담도를 주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체지방이 많은 과체중이어가지고 그런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췌장암을 또 전문으로도 보고 있으니까 췌장암의 위험 인자 중에 비만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췌장암 위험 인자 중에 고칠 수 있는 거는 금연하고 적정 체중 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만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우리 이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먹는 그 약을 좀 드렸었죠. 25kg 정도까지 빠진 사례는 굉장히 드물죠. 대단하신 것 같고 더 대단한 거는 빠진 몸무게를 또 3년 이상 유지한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렇게까지 빠지기도 쉽지는 않고 또 빠진 다음에 대부분은 찌게 되죠. 제가 보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 저는 못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위풍선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위 내에다가 액체를 넣은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넣어놓는 시술인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술이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용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 2월 달부터 정부에서 해주는 이제 선별급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저렴해졌습니다. 또 시술이 필요한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찾아오시면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풍선 시술에 대한 것도, 시술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설명 잠깐 해주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시술은 아니고요. 잘 터지지 않는 풍선이 있어요. 그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위에다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기나 액체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한 500cc, 600cc. 그러면 위에 용적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강제로 못 먹게 하는 다이어트법이기는 해요. 풍선을 대략 6개월 정도 유지를 했다가 뺍니다. 6개월 동안 못 먹으니까 이제 살이 빠지는 거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살이 안 찌는 다이어트 몸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키는 거죠. 풍선을 넣어도 식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괴롭거든요. 지나면 많이 못 먹지만 소량씩 식사가 가능해지고요. 2달 정도 되면 또 적응해가지고 잘 드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대략 저희가 6개월 정도 유치를 합니다. 입원은 며칠 정도? 입원은 보통 하신다고 하면 3일 정도?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또 해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피부과에서도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휴지기 탈모가 많이 생깁니다. 내과적으로 저도 이제 아는 지식 중에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담석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담석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담석의 위험 인자 중에 급격한 체중 감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위풍선술 하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담석을 좀 용해시키는 약을 쓰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혹시나 시술해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담석 생기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그 약을 쓰곤 있는데 적절하게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체중이 감량되는 게 해가 되지 않고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6개월에 10%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6개월에 10%라고 하면 좀 못 견디죠. 과장님, 그러면 6개월에 10%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10%라는 걸까요? 80kg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6개월 사이에 대략 뭐 한 8kg에서 10kg 정도 이렇게 꾸준히 빼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건강에 특이하게 이상은 없었고요. 아직도 건강하게 있습니다. 피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피부과에 오시지도 않은 거 보면. 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운동으로만 해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도움을 조금 받아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한 거는 광고 아닙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 아닌데도 급격한 체중 변화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평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살이 찌거나 이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는 어떤 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이 빠진다고 다 병이 있진 않죠. 환자분한테 문진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살이 빠질 만큼의 운동을 했는지 식사량이 줄어드는지 일부러 뺐는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장 걱정되는 건 암이죠. 모든 사람들이 혹시 살 빠지면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가장 1차적인 것은 이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소화기내과적으로는 내시경을 해야 되겠죠.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최근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피 검사로 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별 검사로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뭐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그런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과적 질환 중에서도 살이 빠지고 찌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살이 빠지는 내과적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 조절이 안 되면서 급격히 살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암만 체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살이 찌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일부 환자분들은 약제 때문에 살찌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그런 약제에 의해서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참고로 소화기에 연관돼서 암에 의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는 말기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 영역에서 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노동희 과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내분비적인 질환, 당뇨나 갑상선에 연관돼서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설명이 안 되면 내시경이나 추가적인 검사들을 해야죠. 사실 이런 환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당뇨, 갑상선이나 암이나 이런 질환들 검사를 다 하고 이상이 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보면은 검사를 다 했던 이상이 없었는데 정 안 돼서 우울증 약을 줬더니 좋아졌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맨날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살이 빠지신 분도 있었고 항상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신과를 연계를 해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항상 잘 살펴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몸에 변화가 있을 때는 소화기 내과적인 병적 원인도 있을 거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대자연병원 소화기 내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명심해 주세요.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많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과장님만의 팁, 이것만은 꼭 지킨다. 이런 규칙들이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저희 팁은 유산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팁은 편한 음식입니다. 제가 아는 팁은 저녁을 일찍 먹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팁은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신 거 그대로 받아 적으시고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일단 설사가 나와. 문제는 저희는 이게 식중독인지 장염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잘못된 정보도 듣게 되는데 과장님, 식중독과 장염의 구별법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사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혹시 급성 장염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장염이냐 식중독이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그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물이나 상한 음식물 이런 것들을 잘못 먹어서 급성 장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게 식중독이죠. 식중독 따로 장염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설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장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서 본인하고 잘 안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좀 예민할 때 먹는다든지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도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중독이냐 장염이냐라고 구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장염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민성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팁이 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팁은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초기에는 감별을 못할 수도 있고요. 발열이 동반된 복통이나 설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설사가 또 한두 번 하고 멈추는 설사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막 폭풍같이 막 몰아치는 설사라든지 혈변이 동반된 설사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은 거를 먹었을 때도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과장님들이 회식을 했어서 육회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다음 날부터 막 열이 나면서 막 설사를 해서 다 드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절반 정도는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또 절반 정도는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수술을 하시는 외과 파트에 있는 과장님들은 전혀 이상이 없고 내과 쪽이나 그쪽 파트인 분들은 다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제 차이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면역력 차이하고 뭔가 그 육회를 먹었는데 비슷한 증상들이 생겼다 그러면 그 육회 내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날 회식 자리에서 육회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 조금 먹었냐 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설사병이 흔하잖아요. 여행자 설사라고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앓는데 다른 지역에서 적응이 안 된 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가면 설사하고 그러거든요. 아까 가면성 대장염 설사를 이야기하는데 가면성 대장염 설사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염증은 없어요. 기능적으로 오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감염성 설사하고 차이는 감염성 설사는 염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설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감염성 대장염의 설사의 특징은 장 운동이 활발할 때 설사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나 식후에 보통 30분 1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거든. 대변의 양이 적은 것은 감염성이고 야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설사가 야간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지속이 되면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장의 운동성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뇌가 쉬면 장도 같이 쉬어요. 지시를 안 받아서. 뇌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장도 주인이 과민해지면 장도 같이 과민해지는 게 감염성 대장염 환자들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아셨죠? 수면 중에 설사를 한다. 어디로 오면 될까요, 남 실장님? 소화기내과 센터로 가셔야죠. 제가 진료 볼 때도 음식과 관련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과에 오는 게 두드러기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 식중독으로 와서 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신 식중독이 되려면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들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도 식중독을 판단할 수 있나요? 좀 복잡해요, 진단이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설사하셨냐, 구토하셨냐 그런 증상이 있어야 식중독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진료를 보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내용인가 보네요. 위장 증상 없는 식중독 환자를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음식에는 뭐든 들어가서 오는 알러지 반응이잖아요. 그게 피부로 오면은 두드러기고 장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사람한테 그런 게 오면은 알러지 반응으로 설사도 할 수 있고 구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음식에 의해서 설사가 나오고 그러면 10명 중 9은 그냥 자발적으로 좋아져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소위 말해서 열이 나거나 설사 자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러면 탈수나 이런 것들이 조장할 수 있고 특히 발생은 환자의 나이나 기존 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사가 난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다 같은 건 아니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질환이 있거나 또 열이 나거나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분 콜레라 같이 이렇게 나오면 때에 따른 생명에 위독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죠. 교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